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학교 갑시다. 2022년도에는 마스크 벗을 줄 알았더니, 에이, 참. 자, 시작합니다. 해커스 게시판에도 마찬가지고, 밴드에도 똑같은 질문이 올라온 것 중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올 텐데요. 11월, 12월에 기초 강의 지금 다 못 봤는데, 1, 2월 달에 하는 기본 강의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예. 혹시 보셨습니까? 다른 분이 올린 걸? 2월 말쯤 되면 똑같은 질문이 또 올라올 겁니다. 1, 2월 강의 아직 다 정리 안 됐는데, 다 못 봤는데, 3, 4월 강의 봐도 됩니까? 라는 얘기 또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언제죠? 10월 29일? 그러면 우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강의는 언제 강의일까요? 10월달 강의예요. 그럼 조금 더 상대적으로 10월달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강의는 9월입니다. 8월이고 7월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12월, 12월 강의보다는 1월달 강의가 시험에는 보다 더 적합한 강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그 시점에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강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강의가 올라가는 것을 그때그때 학습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 보면 일정량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상태에서 3월달 강의가 또 올라왔을 때 3월달 강의를 또 스타트를 하게 되면 항상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감정평가나 금융이나 개발 쪽은 전혀 접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인강을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강의가 올라가는 시기와 딱 맞추어서 바로바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자, 첫날이니까 OT를 해야 되는데 OT는 기초 강의 OT로 대체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댁에 돌아가서 한 번 더 인문 강의에서 OT 뭐라고 하는지 한 번 더 정리하시고 OT 강의는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갑시다. 이제 기본서 받았죠?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왜 책을 뜯어서 왔을까요? 무거워서? 오늘 저 뒤에 할 건데. 아니, 앞에서 할게. 우리가 개론에서 총 몇 개 단원을 학습한다 그랬습니까? 12개. 그러니까 대학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12권이라고요. 기본이 12권인데 보통 한 권의 볼륨이 적은 거는 한 400짜리도 있지만 보통 700에서 800 정도 됩니다. 감정평가는 1000페이지가 넘는 교재를 가지고 부동산학과에서 4학기 동안 해요. 한 학기에 다루는 것만 1000페이지가 넘어간다고. 이 내용보다 훨 많다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대학 교재 12권만 합쳐도 10,000페이지가량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방대한 내용을 이 600페이지 안에 집어넣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한글로 되어 있기는 있는데 읽어보면 어느 나라 말인지 도저히 구분이 불가능할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기본서에 급급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으로 이어지려면 강의하고 접목이 되었을 때 시험으로 이어지는 거지, 합격으로 이어지는 거지, 이 책을 여러분들이 100번, 200번 읽어본다고 해서 원하는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구성,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 오늘은 필요한 내용 보시고 질문하시고, 자, 오늘은 1회차 총론 들어갑시다. 교재 한번 볼까요? 1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총론에서는 4개 단원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먼저 총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일단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부동산학 총론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게 부동산 학이 뭐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의 개념이 시험에 나옵니다.
부동산 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부동산이 뭐냐고 물어봐요. 부동산이 뭘까요? 여러분, 부동산이 뭘까요? 토지와 건물 같은 얘기는 하지 말고요. 토지와 건물은 민법 시간에 하거나 공법 시간에 하고 공시법 시간에 하는 것도 괜찮고, 개론에서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안에 토지와 건물은 지극히 일부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학습할 거고요. 우리는 토지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은 아주 다양한 용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동산의 분류에서 다룰 내용은 토지의 용어, 그리고 주택의 용어인데, 주택은 여러분들이 건축법이 적정 수준 도달할 때까지 개론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학습한 후에 적정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 언급하는 걸로 하고, 1차만 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거 없고요. 그때 할 때 좀 정리하시면 되니까. 네 번째는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부동산의 특성.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은 몇 프로? 조금 더 업시켰을 때 120%. 그럼 20%의 공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매번 주택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신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던 구축이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신축 아파트가 좋습니까? 그게 늘 문제라는 겁니다. 신축에 대한 부분. 신축이 일정 부분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고요. 4개의 단원의 최근 10년간 출제 빈도표입니다. 확인하시고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칠판 공부하지 마세요. 시험 준비하세요. 철저하게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 준비하라고 방법을 지금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총론이라는 파트에서는 4가지를 학습하는 것이고, 그 4가지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 왔다라는 것.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쪽에서 얼마나 출제될 건지,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학습할 건지, 그것을 좀 미리미리 파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총론이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아마 4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래 2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는 것. 가끔 출제가 안 되기도 했으나 그냥 항상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부동산 분류 쪽에서는 가끔 2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죠.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는 토지고 하나는 주택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토지가 나왔다는 얘기고,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토지에서 하나, 주택에서 하나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부동산학의 2의 파트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 교과서를 보면 부동산 학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5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교과서 50페이지. 3장의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학의 이해 및 부동산 활동이다. 그래서 페이지가 60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50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 한 페이지에 정리할 테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재미없는 파트가 총론입니다. 왜? 어떤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단어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여기는 별 내용이 없어요. 내용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고. 자, 시작합니다. 일단 머리 맑게 해요. 최대한 맑게. 타이틀이 뭐라고요? 부동산학.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죠. 그럼 첫 번째 부동산학이란 뭐냐라는 것을 학습할 겁니다. 자, 이 부분 15분 진행할 테니까 15분 동안 소통 안 할 겁니다. 강의를 쭉 진행할 테니까 칠판에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부동산학이란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면 X.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부동산 활동이란
부동산과 활동 사이에 단어만 추가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게 무슨 활동? 중개활동. 그럼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으면 되죠? 부동산 중개활동, 부동산 건축활동, 부동산 감정평가활동, 이런 것들이 부동산 활동. 그런데 그것이 중개활동이든 감정평가활동이든 권리분석활동이든 무엇이든 주체는 누구죠? 인간입니다. 인간이, 객체는 뭐죠?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는 인간이죠. 인간이 무엇을? 부동산을 중개할선하는 거죠. 따라 주체는 인간이고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행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교과서 잠시 구경하고 갈게요. 페이지는 56페이지. 부동산 활동은 있는데 활동의 정의가 바로 안 보이네요. 활동의 속성부터 나옵니다. 55페이지 한번 볼까요? 55페이지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부동산 활동돼 있죠. 자, 거기서 두 줄만 한번 읽어보세요. 세 줄만 읽어보세요. 나는 아는 게 힘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암기하세요. 나는 모르는 게 약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어느 게 편합니까? 그럼 이것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란 하고 놓으면 우리는 뭐만 찾는다? 인간, 부동산. 그 위에 건 아예 볼 이유가 없다. 자, 계속 갑니다. 인간이다 그랬다, 그죠? 대인 활동이라 그래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대물 활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도 대물 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제목.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을 합쳐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 시작. 부동산 활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교과서 잠시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54페이지. 큰 3번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와 연구 대상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가면 제로 연구 분야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자, 오세요. 됐습니다. 연구 분야도 있고 연구 대상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순간 정답 못 찾아냅니다. 머릿속에 1절 연구 분야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연구 대상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장난치면, 칠판 잘 보고 말해요. 장난치면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 OX, X. 그건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 머릿속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는 말이 아예 없으면 좋은데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만 기억해요. 결론 두 가지가 있다면, 어느 파트너다 두 개가 있다면 한 개만 알면 정답을 찾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니까 항상 학습은 시험 준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고 갈까요? 시작.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활동의 목적은 뭘까? 중개업의 목적은 뭘까? 중개업의 목적은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것,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내심에 있는 거지만, 자, 능률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목적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능률적이다? 이걸 정확하게 경제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아웃풋 대비 인풋이 많은 것.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답 찾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능률화라는 말과 체유효 이용을 한 세트로 묶어서 기억하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능률화가 보인다. 그럼 빨리 뭘 찾으라고요?
체유효, 안 보이면 X. 체유효가 보인다 그러면 능률하의 원칙이든 능률성이든 그게 답이라고요. 체유효 이용은 뭘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말을 못하겠죠.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좀 풀어봐요. 체유효 이용 무슨 뜻일까요? 그래, 최고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럼 참 좋긴 한데 신경 쓸 거 없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도움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세팅해요. 체유효 이용이 보인다. 시험 문제. 그 답은 능률성. 능률성이 보인다. 연결만 가능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체유효 이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그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능률적으로 하려면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능률적이야 라고 한다면 이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설명이 가능해야죠.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우수한 근거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무에서 이용할 수 없다면 탁상공론이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실제 실무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원리다 그래서 이론적인 분야, 기술이다 그래서 실무적인 분야.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업은 앞쪽에 중개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부동산 중개업은 이론과 실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실무? 그러니까 맨날 사기꾼 얘기라는 것을 예전에 선배들은 들었던 거 아닌가요? 예전에 공인중개사 사기꾼이는 얘기 이상한 소리 듣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더. 이론이 중요할까요? 실무가 중요할까요? 이론이? 둘 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양면성이라고 해요. 부동산 활동의 양면성. 양면성, 동전의 양면성, 앞면, 뒷면 이런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무를 저울에 올렸을 때 무게 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측면 모두 다 중시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와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종합, 허벌나게 중요합니다. 종합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자, 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유형, 무형이라고 하는데, 자, 잠시 우리는 육체 이탈을 시도해 볼 겁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여러분 아파트 앞으로 가세요. 아파트 정문에서 아파트를 바라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몇 층짜리 건물인지는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유형적이라는 게 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아파트를 딱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건물을 딱 바라보면 야, 저 건물은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구나. 저 아파트 담보가 설정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유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형적인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형은 다시 말해서 테크니컬 의미가 아니고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기술적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테크니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무형적인 측면은 앞서 예를 들었던 법률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쭉 묶어서 정리할게요. 종합부터 갑니다. 시작. 종합, 복합 개념, 유형, 무형, 기술, 경제, 법률. 시작. 복합 개념이 뭐죠? 오케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유형과 무형을 합친 거다. 또 복합 개념이란 뭐다? 기술과 경제와 법률을 합친 것이다. 종합이란 뭐다? 유형과 무형을 합친 거다. 이렇게요.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응? 유형적이다 이렇게. 오케이.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실천과학이고 규범과학입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나는 아는 게 힘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얘네들을 암기하시고 나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동산학은 자연과학 아니고 순수과학 아닙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어느 쪽에다 한쪽만 알면 답 찾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쪽에 포커스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는 쪽에 포커스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다? 왜? 그래요. 숫자가 적으니까.
앞서 말했죠. 재미없다고. 이러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 중에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칠판 보고 답을 하세요. 종합식 접근 방법이 정답이라면, 종합식 접근 방법이 정답이라면 어떤 단어가 지문에 있을까요? 보여드릴게요. 교재 5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 6가지 나와 있죠. 설마 접근 방법이 6가지겠습니까? 600가지 정도는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뭐라고 막 설명되어 있죠. 자, 53페이지 가니까 세 번째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말이 보이네요. 자, 읽어보시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합식 접근 방법이란 무엇이다? 갑자기 조용해졌다. 학원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필요 없는 거 버리고 필요한 것만 알려고 선택한 거죠. 그리고 혼자서 시험 준비해도 합격하는데 문제 없어요. 학원을 선택한 이유, 기간을 조금 줄여보자. 혼자서 시험 준비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2년? 20년이란 뜻이겠죠, 이거? 20년 걸리겠죠. 혼자서 하면 20년 걸릴걸. 학원을 선택한 몇 년? 10년,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택한 거 아닌가요? 그럼 조금 더 시험에 적합한 학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간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 무슨 말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요. 종합식 접근 방법이 정답이라면 키워드가 뭘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종합이라고. 그렇죠. 종합식 접근 방법이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복합 개념이 있던 또는 유형, 무형이 보이던 또는 기술, 경제, 법률이 보이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는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체계화시킨 접근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 개개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뽑아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다 그러면 키워드가 뭐가 된다고요? 인간입니다. 세 번째,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무슨 말이죠? 할까 말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까 말까. 그래서 결론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죠. 중개사 공부 왜 하는 겁니까? 자격증 달라고. 따서 뭐 하시려고요? 일단 달라고요. 자, 그러지 말고 내심 있는 얘기를 해봐요.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기준은 항상 이윤극대화입니다. 공인중개사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투입해야 되는 그 열정과 시간과 똑같은 시간과 열정을 투입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데 다른 무엇인가가 나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아니죠. 다른 걸 해야죠. 왜 여러분들 로스쿨을 안 가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한 거죠? 일단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빡셀걸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력고사 세대는 시험 못 봅니다. 수능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세대들만 일단 가능합니다. 그래도 한 좀 공부해야 될 걸요. 일정 시간. 자, 1년 해서 로스쿨 들어갔다고 합시다. 2년간 다녀야죠. 그리고 변시 보더라도 요새는 재수는 기본 필수니까 한 2년 걸린다면 5년 정도 걸려야 변호사증을 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개사증은요, 몇 년 만에요? 방금 10년이라 했는데 1년 만에 따야죠. 그러니까 결론은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극대화입니다. 자, 이게 우리 교재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입니다.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의 그림은 요거 하나로 전체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쭉 정리합시다. 집중. 자, 쭉 설명할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행위를 이야기한다. 인간이라고 했으니 대인 활동이며 그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물 활동이라고 합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도 있지만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활동의 목적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능률적일까? 체유효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것이 이렇게 감정평가업을 행하는 것이 능률적입니다라는 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론적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무에 이것이 응용될 수 없다면, 실무에 적용될 수 없다면 탁상 공론이기 때문에 실무에도 적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와 기술, 이론과 실무적인 측면, 양쪽의 무게중심은 동일하다. 부동산 활동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척하는 종합과학입니다. 종합이다, 복합 개념이다, 유형, 무형, 기술, 경제, 법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규범과학이고 실천과학입니다. 가장 시험 준비를 못하는, 가장 시험 준비와 동떨어진 학습을 하시는 분들의 스타일, 사회과학이 무슨 말인지를 읽어보는 것, 경험과학이 무슨 말인지를 읽어보는 것. 그딴식 문제는 시험에 전혀 안 나와요. 단지 시험 문제는 순수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니다는 것만 알면 답을 찾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에는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시험 기준으로 3가지만 기억하면 답을 찾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체계화시켰다, 그렇게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그게 종합식이에요. 그 체계화라는 말이 보이더라도 답인데 요 단어가 보여도 다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다. 키는 인간입니다.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이용 극대화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학입니다. 답 찾아보시죠. 답은 5번. 왜 5번? 체유효 이용이 보이는데 안전성이 나와 있습니다. 안 맞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능률성의 원칙이 되죠. 그럼 안전성의 원칙은 뭘까요? 그냥 설명해봐요. 안전성의 원칙 무슨 말일까요? 안전하게? 그 뜻이 안전하게.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의 원칙이란 체유효 이용과 절대 연결될 수 없다만 기억하면 돼요.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학습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요. 여러분들이 50페이지, 60페이지까지의 교과서를 다 읽고 암기했다고 하더라도 문제 놓으면 답 못 찾아요. 두 번째,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라고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1월, 12월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매번 한 파트가 끝나면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학습하십시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학습 분량은 엄청나게 좁아져요. 학습량이 좁아진다는 의미는 결론은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맥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맥을 정확하게. 오른쪽 발이 가려운데 왼쪽 발을 긁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고 갑시다. 1번. 동그라미 1번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하고 있죠? 순수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니다. 오케이. 동그라미 2번은 연구 대상이라는 표현.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키는 뭐죠? 종합식 접근 방법이죠. 그럼 종합식 접근 방법이 얘가 정답이야.
옳은 지문이야 라고 한다면 지문에는 어떤 단어가 보인다? 종합 또는 복합 개념, 유형, 무형, 기술, 경제, 법률 또는 뭐 체계화시켰다 이런 표현들 중에 뭔가가 있으면 옳은 말이 된다고요. 동그라미 4번 키는요 종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하나 선택해봐요. 제일 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결론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5초 동안 휴식합시다. 몸 푸세요. 머리 말게요. 꿈이 뭔가요? 이제 내년부터 중개업을 시작할 거고 돈 많이 벌 거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물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건물을 사서 임대할 거죠. 임대업 할 거죠. 자, 다시 유치한데 우리의 꿈은 뭐다? 임대업자다. 오케이, 기억해요. 우린 임대업자다. 자, 이제 표준산업 분류인데 교과서에서 표준산업 분류를 먼저 보시면 56페이지 한번 볼까요? 표준산업 분류라는 얘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군을 번호를 붙여서 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야. 대한민국에 딱 태어나는 순간 고유한 번호 하나가 딱 붙어버리죠. 대한민국의 토지가 되는 그 순간 고유한 번호가 하나 딱 붙어버립니다. 집원이라 그러나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에 어떤 직업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 없던 직업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 그 직업에 고유 번호 하나가 딱 붙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렇게 번호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56페이지를 보면 제루에 표준산업 분류, 그래서 분류 체계를 보세요. 어떻게 되죠? 제일 첫 번째 대분류, 지금 바로 암기하고 끝낼 겁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죠. 근데 칠판을 보면 뭐 하나가 안 보이죠. 칠판을 보니까 뭐 분류 하나가 안 보이죠. 뭐가 없습니까? 대분류가 없죠. 왜 뺐을까요? 먼저 보고 판단하세요. 원래 대분류에는 부동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랜드, 부동산을 영어로 랜드에서 L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업자에는 밑에다 L이라고 한번 적어봐요. 시험과는 관계없어요. 그냥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구태 우리는 대분류는 알 필요 없으니까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이거부터 머릿속에 넣을 거예요.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자, 중분류는 입력 준비하세요. 오세요. 낙사하지 말고. 잘 봐요. 중분류는 부동산업이에요.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 겁니다. 두 개로 분류됩니다. 다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다시 세 분류로 가면 다시 두 개로. 다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도 다시 두 개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자, 그럼 다시 중분류에서 이제 세 분류로 들어갑니다. 꿈이 뭐라고요? 임대업자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이것만 딱 놓으면 돼. 이것만 놓으면 그 다음 자연스러워져요. 그 다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이게 소분류입니다. 입력. 몇 층짜리 건물을 살 생각입니까? 그냥 5층이에요. 5층. 5층짜리. 10층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5층. 그냥 100평에서 1층에는 뭐 할 겁니까? 응? 중개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참. 1층은 중개업하고 2층에는 뭐 하렵니까? 커피숍 해요. 커피숍. 자, 3층은 뭐 하렵니까? 병원? 병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이제 세분류로 갑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둘로 딱 나누세요. 자, 그러면 구분해봐요.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부동산 공급업. 그런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들어야죠.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연결해서요. 자, 기억.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첫 번째가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업. 실무에 나가시고 나면 부동산 관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눈을 뜨게 될 거고, 앞으로 공인중개사도 관리업에 아주 열심히 뛰어들어야 될 겁니다. 이미 지금 상당수의 중개사들이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일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22년 1월이죠. 오늘 대한민국 어떤 지역에 가서나 중개사무실을 들어가 보면 거래가 잘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언제부터 안 되고 있을 것 같은가? 작년 9월부터입니다. 작년 9월부터 여름 때는 초호황이었고요. 특히나 8월 끝 무렵에는 공시지가 1억 이하 되는 주택들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투자를 했습니다. 9월 달부터 지금 잠잠합니다. 조용합니다. 엄청나게 허벌나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일단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그러니까 중개업은 생각해봐요. 그러면 9월 달부터 선거가 끝나는 이 시기까지 너무도 조용해요. 계약건이 한 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것은 아시죠? 임차인이 원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그럼 그 갱신 청구는 공인중개사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년이 4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그만큼 시장이 그만큼 좁아진 거죠. 매매가 많을까요? 임대차가 많을까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임대차가 많겠죠. 근데 그 임대차 시장이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1년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2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중개사 시장이 그만큼 좁아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임차인들은 가급적이면 이사를 안 가려고 해요. 이사 가는 것도 힘들죠. 비용, 시간, 노력. 그럼 그게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중개사 입장에서는 재미없죠. 시장에 노는 물건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기 전 한 가지만요. 매스컴을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던가요? 내려간다고 하던가요? 내려간다고 하던가 어디 가요? 가격이 내려가는 데는 딱 한 가지예요. 어디가 가격은 안 내려가느냐? 어떤 지역이나 그 지역의 대장들은 다 안 내려가요. 근데 어디가 다 대장이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 지역의 대장은 가격이 비싼가 동시에 그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는 연신 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분당의 아파트는 연신 고가를 치고 있고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외치고 있는 대표적인 서울 지역은 어디든가요? 노도강 이런 지역들입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대출받은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출받은 지역과 현금으로 거래한 지역이 왜 가격 변화가 이럴까요? 상대적으로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처분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돈은 철실한 돈이 아니라 여유 자금일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내려가요. 왜? 물건이 시장에 안 나오니. 그들이 말하는 호가만 계속 제시될 뿐인데. 그러니까 호가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지역들은 급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이 또 매스컴을 타게 되고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억짜리가 2억으로 뛰었다가 2억짜리가 1억 8천 되는 것은 이는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까? 토요일 날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자, 갑니다. 부동산 관리업, 그리고 부동산 중개, 자문, 감정평가.
우리 직업은 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예, 중분류로 들어가면 부동산업에 해당되고. 자, 세세분류 차례대로 시작. 주거, 비주거, 기타. 그 다음 주거, 비주거, 기타. 근데 관리업에서는 오케이, 기타가 없다. 주거, 비주거 들어가지 말고 그냥 기타가 없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라고요. 다음 마지막.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잘 보고 그래 학습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방금 문제는 뭘 찾으라고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찾으라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야만 답이 좀 더 빠르게 보였을 겁니다. 답은 이렇게. 여기까지 한 문제. 여기까지 한 문제. 그럼 보시는 것처럼 표준산업 분류가 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지문 하나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 한 개. 그 다음 이 그림요. 이게 부동산 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시다.